제7강 답은 반드시 있다. 지난번에 이어서 구조론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빛은 있고 어둠은 없다. 진보는 있고 보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 우리는 세상을 대칭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대칭.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 똑같은 것이 마주보고 있는 게 이게 질문이면 이게 답이라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 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문제에 실제로 사람들이 답을 못하는 것은 질문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이미 답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질문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질문을 안 하냐면 질문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질문할 수 없는 거죠. 질문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잘 하다 보면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문과 답은 이꼴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하면 답은 이미 제대로 되어 있다. 일단은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게 질문과 답인데 이 둘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짝대기 두 개가 같다는 건 이게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을 나타내는 기호죠. 이 꼴이 딱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1 거시기 2는 얼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이 틀린 거지. 1 거시기 2는 얼마요? 이러면 안 되고 1 더하기 2 혹은 1 곱하기 2 혹은 1 빼기 2 혹은 1 나누기 2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1 거시기 자꾸 말을 얼버무리면서 물음표를 딱 갖다 붙이는 거야. 환장할 노릇이지. 거기 왜 또 물음표가 갖다 붙냐고. 제가 이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거시기 그러고 있어. 거시기 하기 없지. 거시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문제와 답을 푼다는 것은 이걸 미지수로 놓고 이걸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은 1 더하기 얼마냐. 이게 자연에서 존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뭐지 이렇게 자꾸 물음표를 갖다 붙이지 말고 인생은 뭐지 하고 막연하게 인생이 뭐야 이렇게 태도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인생에서 이걸 찾아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면 이거는 뭐고 이건 뭐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면 이건 악이다. 이게 진보면 이건 보수다. 이게 뭐면 이건 뭐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문제와 답을 찾는 거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인생은 어쩌라고 막연한 개소리를 하지 말고 거시기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구조를 따라가면 이미 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봐라.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게 진보고 이게 보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에요. 이게 빛이고 이건 어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것이 이쪽에 오는 게 전체 이쪽에 오는 게 부분이에요. 이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보면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게 다 명확하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뭐, 아 보수는 좋은 것이야, 아 보수는 가족을 중시하는 것이야, 아 보수는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야 이런 것은 그냥 개코나 갖다 붙인 얘기고 진실이 아니에요. 전체가 진보고 부분의 합이 보수입니다.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다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상태가 진보고 이게 3이에요. 3. 에너지가 없는 상태, 이건 보수죠.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운전자가 올라탄 상태, 즉 완전한 상태, 전체 상태가 진보고
자동차에 아직 기름을 안 넣었고 자동차 따로 기름 따로 운전자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보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나 보수가 아니고 그냥 진보적 보수적인데 이게 또 프레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꾀변을 구사하는 논쟁가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진실로 보면 봄에 씨앗이 심어진 상태가 완전한 상태. 예를 들면 씨앗이 그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1-2의 상태. 씨앗이 밭에 파종된 상태, 그것이 완성된 상태고 그것이 진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타고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젊은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이 3의 상태, 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자식을 못 낳아 더 이상. 마누라도 이혼해버렸고, 사별해버렸고, 그럼 1-2의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 할아버지들은 이 상태에 와 있고, 젊은 세대건 방금 결혼한 사람들이 이 상태에, 완전한 상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에 와 있고. 다시 말해서 봄에 파종된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태가 진보고 이 상태가 보수다. 이 상태가 젊은이고 이 상태는 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서열이 정해서 이게 형님이고 이게 동생이고 진보가 위고 이게 아래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어둠이고 항상 이렇게 서열이 있다는 게 명백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추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타고 있는 상태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좋은 것인가? 방금 공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제일 좋은 것이다. 아직 거기 기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운전자도 없어요. 아직 길도 안 들었어. 그건 불안전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 1-2인 거예요. 이 상태, 완전한 상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을 훈련해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 부분의 합을 차지하려고 하지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멍청한 거지. 그 뭐냐면 이 전체를 3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노무현이라면 1-2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예요. 왜냐? 안철수는 노무현 플러스 박근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노무현과 박근혜의 2% 부족한 점을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 아, 노무현은 학벌이 부족해. 그러면 자기는 노무현의 부족한 2%를 채워서 완성할 수가 있어. 아, 박근혜는 머리통이 등 비어서 나는 펜스라도 해봤으니까 아는 게 많아. 박근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나는 노무현의 장점과 박근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바로 이게 1-2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노무현과 박근혜를 자꾸 주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봤자 3이 안 됩니다. 1에 2를 더해봤자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작다. 그래서 3에는 1-2에 없는 기세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노무현에게는 있는데 심지어 박바한테도 있는데 안철수에게 없는 게 기세라는 거죠. 뒤에 따라 붙는 게 없다. 에너지가 없다는.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차가 멀쩡한데 안 가는 이유가 기름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기세가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보다는 부분의 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2는 김대중, 1은 김종필. 공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3을 해서 민중들의 열망과 그 엘리트의 진보주의 동시에 하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전체 역량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필은 목리를 부려서 1 빼놓고 2 혼자 되는가 보자. 1 빼놓고 2 혼자 3한테 어떻게 이겨? 이런 식으로. 나는 1만 가지고 다 먹겠어. 이런 식으로 얌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얌체 같은 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1-2를 원하고 3을 원하지 않아. 완성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 그 게시판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완전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돼요. 1-2와 3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은 3이고 알은 1부 닭이라는 거죠. 닭은 전체고 알은 부분의 합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이 닭이 되고 닭이 알이 되고 그러니까 알이 먼저일 수도 있고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닫힌 개를 정해야 돼. 닫힌 개를 딱 정하고 보면 에너지의 들어온 입구와 출구가 딱 정해버리면 밖에서 끼어들기 없기 이렇게 딱 검을 그어버리면 닭에서 알이 나올 수는 있어도 알에서 악이 저절로 닭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닭을 딱 갖다 놓고 우리에 딱 넣어놓고 기다려보라고 알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알을 딱 놔놓고 기다려보라고. 알이 스스로 부화하진 않아요. 닭이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설사 알이 스스로 부화했다 해도 그것도 역시 닭이에요. 알도 닭의 일부라고. 닭이에서 알이 되는, 3에서 1 더하기 2가 되는 수는 있어도 1 더하기 2가 3이 될 수는 없어요. 1 더하기 2에 3에 모자라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이 에너지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닭에서 알로 에너지가 갈 뿐 알에서 닭으로 에너지가 가지는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닭은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닭똥도 누고 이렇게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은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존재자로 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알도 존재자다 이렇게 칠 때는 그 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도 하나의 닭의 세포예요. 달걀이 하나 있으면 그 닭의 세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전적으로 보면, DNA로 보면 알도 하나의 완전한 닭이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사건 안에서는 무조건 닭이 먼저다. 구조로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한다. 같은 이치로 창이 먼저냐 방패가 먼저냐, 이걸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창이 방패를 이길 수도 있고 방패가 창을 이길 수도 있다. 옛날에 이제 그 추주시대 무기장사가 이 창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창이고 이 방패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방패다.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기냐? 뻔하죠. 방패가 이겨요. 만약 창이 방패를 뚫어버리면 방패값 누가 물어낼 건데? 당연히 방패가 이긴다고. 그냥 방패가 깨지지 않게 살살 던지니까 그렇지. 그건 역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센 사람, 거인에게 시키면 무조건 창이 이기는 거예요. 이 창이 100% 이깁니다. 무조건 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이 이길 때까지 세게 던질 테니까. 창을 살짝 던지면 당연히 이제 방패가 이기죠. 근데 무조건 세게 던지기 때문에 무조건 창이 방패를 이기게 돼 있다. 왜 그러냐? 해커와 보안의 대결이라고 칩니다. 컴퓨터 해커는 이거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그러나 보안은 여러 곳에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안 담당자라면 막을 필요가 없는 곳은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막는 거죠. 막을 필요가 있는 곳에만 막는 거예요. 성벽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성벽을 쌓는다든가, 물속에다가 성벽을 쌓는다거나, 지하에다가 성벽을 쌓는다거나, 이런 공중에다가 성벽을 쌓는다, 이런 건 안 해요. 그건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패가 두껍냐 얇으냐 이걸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두껍냐는 창이 어느 정도 세냐 여기에 따라 연동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은 방패에 연동되지 않지만 방패는 창에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가 창이 3이고 방패는 1 더하기 2다 이렇게 대칭이 된다. 그러므로 창이 먼저고 방패가 나중인데, 창과 방패가 계속 대결하다 보면 최후의 창이 일성을 내요. 왜냐면 맨 처음 창이 방패를 이기는 데부터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제 짐승의 털가죽이 방패죠. 짐승이 가죽이 갖고 있는데 그 가죽이 바로 방패인 거예요. 돌창을 던질 때 짐승의 가죽을 뚫을 수 있을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맨 처음에 창이 일성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창이 뭐냐, 원자탄이죠. 원자탄을 막을 방패는 없어요. 굳이 말하면 상대방도 원자탄을 가지는 게 방패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임은 창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과 방패 계속 막 이거지고 일성 올리다 최후의 이쪽이 51성을 올리고 이쪽이 49성을 올려서 일성을 창이 더 먹습니다. 그래서 창이 방패를 이긴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추적하면 항상 답을 알 수가 있다. 범선은 바람보다 빠르다. 이 경우도 범선이 3이고 바람 1 더하기 2라는, 범선이 전체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바람의 부는 속도가 시속 10km라고 치면 범선이 가는 속도도 시속 10km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담배가 가는데 이 돛을 달고 있다고. 근데 바람의 속도가 10km면 배가 가는 속도도 10km가 아닐까. 혹은 배가 바람보다 약간이라도 더 느리게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떠냐? 바람보다 훨씬 빨리 가요. 풍속이 시속 10km면 배가 가는 속도는 20km 정도 나옵니다. 시속 20km 정도 가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 비선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통신사의 편지를 전하는 작은 배예요. 이 작은 배는 그 아침에 부산항을 출발하면 점심때는 이미 대마도에 도착해버려요. 그 대마도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본에 가버리는데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무르는데 그동안 계속 조선과 편지를 연락을 해요. 500명이 가는데 그 500명의 일행이 계속 편지를 쓰기 때문에 하루에 편지를 500통씩 전달해요. 그 편지가 일주일 안에 서울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통신사 일행의 가족들과 서울에 있는 그 친척들이 계속 편지로 왕래를 하는데 그 편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막 요즘 인터넷 속도로 조선시대에도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선이 굉장히 빨리 가요. 엄청 빨라. 바다에서는 총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범선이 빠르냐? 스케이트를 타보면 아는데 기존의 속도에 추가되기 때문에 이 풍속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계속 속도가 추가돼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이 시속 10km라면 자전거 가는 속도는 20km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가는데 이 발이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0km라면 자전거도 시속 10km 가는 게 아니죠. 자전거는 시속 70km까지 갑니다. 그 닐 암스트롱 아저씨 같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 엄청 빠르게 가죠. 자전거 사이클 챔피언 있잖아. 그러니까 배도 바람보다 빨리 달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키가 있어요. 그리고 돛이 삼각돛을 씁니다. 조선시대에 사각돛도 있는데 약간 틀어서 삼각돛의 효과를 살짝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옆바람으로 갑니다. 뒷바람으로 가는 건 바이킹배고 바이킹배는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편문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람보다 빨리 못 가기 때문에 바이킹배는 노가 있어요. 서양 범선은 키가 있기 때문에 노가 필요가 없다. 이 키의 발명이 엄청난 거죠. 키는 아시아에서 발명된 건데 아시아에서 발명된 키가 서양으로 전해지는 바람에 이 서양이 엄청난 항해술의 발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가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이 키가 서양에 안 전해졌다면 아직 서양 사람들은 켈리선 노저에서 가야 돼요. 키와 돛이라는 두 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향을 계속 튼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두 개가 있는 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돛밖에 없고 키가 없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방향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위치 에너지고 한 개밖에 없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방향이 안 맞으면 못 서는 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뒤에서 역풍이 불면 못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운동 에너지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든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는 일단 범선이라면 지그재그 항해를 해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도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그 힘을 옆으로 틀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다가 또 이쪽으로 틀어서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항해를 하는 거예요. 돛담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진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 3이 아니라 1-2를 해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공짜 먹으려는 심리 때문에 그런 상황 전체를 컨트롤하지 않고 그 자기가 어떤 이익을 빼먹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 상황의 통제권을 장악해야 돼요. 일단 내가 미국의 흑인이라고 치면 흑인이니까 뒷문 입학을 시켜달라. 흑인이니까 점수가 좀 낮아도 뭘 해달라. 이렇게 자꾸 특혜를 자꾸 주장해서 이익을 자꾸 챙겨 먹으면 1을 차지하게 돼요. 3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1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주도권을 뺏겨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현주나 나경원이 이제 의리 없는 배신 행동을 하거든요. 밤이당에 갔다가 뻔뻔스럽게 자한당으로 살짝 옮겨 탄 거예요. 나경원은 벌써 옮겨 탔고 이현주는 이제 가려고 이렇게 간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할까? 왜냐면 이현주와 나경원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1위라는 거죠. 남성 의원이 2고 여성 의원은 1위란 말이야. 1위니까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1 없이 니들끼리 잘 되는가 보자. 난 1위니까 의리가 좀 없어도 되고 좀 배신을 해도 되고 봐줘야지. 왜냐면 여성 의원이 귀하잖아. 여성 몇 명이나 돼. 300명 의원 중에 제대로 활동하는 여성 의원이 몇 명이 되냐고. 여성이니까 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남성 의원이라면 김무성처럼 얍삽한 짓을 하다는 저 의리 없는 놈하고 찍히는데 나경원이나 이현주 같은 사람은 야, 여성이 귀한데 봐줘야지. 3위 아니고 자기는 1만 김종필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얌체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의리 없는 짓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안철수 짓을 하는 거죠. 1 더하기 2가 아니라 3이 정답이고 3을 이해하는 게 완전성이고 완전성을 찾는 것이 이상주의다. 우리는 이상주의를 가져야 된다. 이상주의가 바로 이 3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1 더하기 2와 3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